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1863년에서 1910년 제국주의와 근대화가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 근현대사 키워드입니다. 지금 맨 위에 칸 조선 고종과 순종 시대를 다루려고 합니다. 서구 근대화 시대요. 그 중에서도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함재봉 교수는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그의 책에서 당시 한국인들의 선택을 5종류의 한국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꽤 두껍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근현대사를 1차 사료 중심으로 해서 어전회의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내용이 오갔고 이런 어떤 1차 사료를 중심으로 그대로 실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책이 꽤 두껍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저는 그 1차 사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친중 의정 척사파가 있고요. 최익현으로 대표됩니다. 친일 개화파 김옥균, 그 다음에 친소 공산주의파 이동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종 민족주의파 신채호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축이었던 친미 기독교파 이승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친미 기독교파를 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한국 사람을 사실 전체를 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친미 기독교파부터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이 시대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이라는 이 테마의 챕터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4가지 챕터 중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두 번째 챕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에 주요 사건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 제국주의가 대도하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수탈이라는 제목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편전쟁, 영국이 침략을 하죠. 청나라를.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일본이 개항하는 부분, 페리제독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이 1854년에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통상수교 거부정책,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 일들이 있죠. 통치체제를 재정비한다든가 서원을 철폐한다든가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해서 이때는 그래도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원군은 섭정 10년을 이제 있었죠. 통상개화론이 대두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박규수 평양감사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 신미양요 때 활약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경석, 유홍기 등 그 중인 출신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통상개화론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근대화로 갔었더라면 일본처럼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렇지를 못했죠. 이들은 그야말로 국가의 기본 목표인 부국 강병을 주장했습니다. 아주 딱 맞는 것이죠. 그리고 82년에 서구 열광과 수교하다 하면서 김홍집과 조선 책략,
황준원의 조선 책략, 그리고 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미국으로 보빙사도 파견을 합니다. 민시척족인 민영익이 가죠. 조선 책략은 황준원이 조선이 이제 세상 물정이 어두우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고 조선은 이렇게 대처해서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거를 청나라 사람이 황준원이 일일이 다 써서 그렇게 해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으로 해서 준 겁니다. 그대로만 했어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조선의 역사가.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죠. 또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통리기무하문도 설치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개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수신사 김기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서 안 봤답니다. 보라고 해도 안 봤답니다. 각종 산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대화 시설들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선사 김윤식이 청나라에 또 갔었고 유학생과 기술자도 파견됐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우리 국가적인 근대화에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질 못하고 그랬죠. 보수적 유생층, 위정척사를 외치다. 이항로를 비롯한 이게 이제 노론 계열이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송시열, 우암 송시열의 이제 그 학파죠. 그래서 최익현으로 이어지는 의정척사론을 외친 분들 목숨 걸고 했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아니었죠. 영남 만인소에서 극구 또 개방을 반대를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 갔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생각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는 받은 정보로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너무도 터무니없는 그런 일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 있을 당시에 참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에 걸쳐서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나가서 세계 곳곳에 전부 다 시찰하고 와서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대비하면 참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비극적인 일들이 쭉 있습니다. 대원군은 납치되고 청해 내정 간섭이 시작되죠. 그 유명한 원세계 위안스카이, 이승만은 1884년도부터 1894년 갑오경장 이전 이 10년간 원세계가 내정 간섭하던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이 10년을 이렇게 호송세월하며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친중으로 가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대문에 독립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이 밖에서 힘도 쓰고 했지만 어쨌든 청나라의 영은문,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모화관, 이걸 바꿔서 독립문을 세우고 조선은 독립국이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독립문이 다시 영은문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튼 청해 내정 간섭 10년, 이때 이 당시 조선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홍콩의 무역상이었습니다. 화교였습니다. 원세계가 간섭하던 10년 동안 홍콩의 무역상인 화교가 가장 활발하게
경제권을 가져갔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친일 개화파들의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사형당하거나 도피하거나 뭐 그렇게 되죠. 육일준 같은 사람은 중립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소국에서 중립론 펼치는 것은요, 뭐 아시는 대로 아무 의미도 힘도 없습니다. 열강의 각축 속에서 개화와 자주를 모색하다. 그래서 고종시대에 유경공원도 설치하고 서양식 군사훈련을 위한 연구공원도 설치하고 공사관도 개설하고 이렇게 됩니다. 초대 주미공사에 박정양, 이상재 그리고 이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완용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었죠. 수구는 수구 개방 쪽으로는 이제 민영익, 그 다음에 뭐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죠. 최익현이 이제 대마도에 가서 뭐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꽤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김옥균 처참하게 죽었죠. 이 시대에 청일전쟁, 동학운동, 갑오개혁 이렇게 중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어마어마한 배상금과 요동반도를 청나라가 지불해야 되었고 타이완도 일본이 넘겨받게 됩니다. 청나라는 뭐 반식민 상태로 전락했죠.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독립문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러일이 또 각축을 벌입니다. 일본이 빼앗은 요동반도 3국 간섭으로 가볍게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러시아가 정말 힘이 세구나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고종은 아관 파천을 하게 되고 또 이때에 비극인 민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이게 1895년, 아관 파천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고종이 서재필 등을 주축으로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같은 97년입니다. 그리고 아관 파천에 1년 열흘인가요? 있다가 97년에 돌아와서 고종이 그해 10월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권이 엄청나게 강해지죠. 대한제국의 황제는 러시아의 황제 짜르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주장한 그 서양식 입헌군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는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체결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민씨일파 권력 독점과 매관매직, 수령들의 농민수탈입니다. 민씨 척족들이 권력의 요직을 다 독점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랬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수령들이 농민수탈이 아주 심했습니다. 국가가 잘 나가려면 우선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가 집결되고 관심이 국부를 증강시키는 쪽으로 몰아져야 할 텐데 저는 그거를 박정희 시대라고 봅니다.
이거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친일파를 가려서 처단하고 이런 어떤 심판 쪽에 온 국민의 관심이 기울이면요, 이게 부강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바로 설 것 같습니까? 역사를 볼 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국부, 정강, 여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쪽에 관심이 국가가 그렇게 드라이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것도 스토리들이 많죠. 결국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동학 농민운동은 종료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은 우금치 고갯길에서 그 게이틀링, 그렇죠, 기관총, 그것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동학군은 사실은 동학군도 기관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대식 무기가, 근대식 무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거를 중요성이라든지 쓸 줄을 몰라서 다시 반납했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요. 아무튼 일본은 그 기관총 가지고 동학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일본인 부상자는 한 명인가요? 동학군은 3, 4만이 그때 희생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의병들의 활동으로 해서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마는 근대화 시대에는요, 의병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기술의 차이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도 의병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마는 임진왜란처럼 그렇게 힘을 쓰질 못합니다. 그것은 그 무기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기관단총으로 갈기는데 그게 뭐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그냥 그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 되겠죠. 참 슬픈 역사가 이때 진행이 됐고, 우리가 다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기술 익혀서 부국강병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그러한 희생들이 줄어들 것인데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를 보면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고 도대체 조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상황으로 나라가 이끌어져야만 했던가? 어떻게 우리나라 궁에서 국모가 시해를 당합니까? 시해당한 일본을 욕할 것이 아니고 그런 허술한 국방을 가졌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런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갑오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되진 못했죠. 의욕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때에 최초로 우리나라 그 국정교과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들의 단초는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이것은 친미 기독교파인 서재필과 이승만과 관련이 깊은 그런 부분이라 제가 파랗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독립협회가 창립됩니다. 자주독립과 국민계몽방안 모색, 서재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시대에 하게 되죠. 독립신문도 발간하고 독립문 건설 명목으로 독립협회를 창립합니다. 이게 전부 1895년 6년 이 무렵이죠. 고종이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에 그 누굽니까? 그 엄비라고 하나요?
엄비와의 사이에서 그 자식을 낳죠. 그가 영친왕이죠. 그 엄비에 세운 학교, 이게 숙명 이제 재단이 되겠습니까? 숙명대학교라든지 이제 그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민 계몽 운동을 이제 앞장서고,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라는 걸 종로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뭐 15,000명 막 이렇게 모이기도 했대요. 여기에 이제 서재필, 윤치호, 그 다음에 이상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연사로 나섰고, 이승만은 아주 젊은 시대였죠. 그 당시에 20대에. 나머지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는 그보다 한 세대 위인데, 아주 이승만은 20대에 아주 그 젊은 배제학당을 다니고 졸업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연사였었죠, 이승만이. 한편으로는 그 박성춘이라는 그 박성춘이 또한 연사로 나와서 연설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박성춘의 아들이 세브란스에 들어가서 의사가 된 박서양, 이제 그 스토리도 꽤 재밌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박성춘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승동교회라든지 연동교회라든지 양반 쌍놈이 서로 못하겠다 하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교회도 분리되고 막 그런 사연들이, 그런 히스토리들이 이어졌었죠. 이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정리를 하려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마음이 변합니다. 수구 세력의 이제 방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립협의, 또 이쪽에서 입헌 군주제 이런 것들을 실시하니까 고종의 황제권이 약화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막게 되고 나중에는 이들을 이제 탄압하게 되고, 그렇죠.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 황제권이 강화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황제의 것입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함께 가지 못한 길,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1904년입니다.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합니다. 우리가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몰래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을 체결하고요. 영국과 일본은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일본은 세계 패권국들과 동맹을 체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패권국에 도전하는 러시아 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 패권국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공이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국이 미국이요,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의 흥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은 딱 한 번을 빼놓고는 항상 국제정치상 승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패권국과 항상 밀착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거 말고는 일본은 지금도 미국과 착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국제정치에 대한 것이 우리의 생존과 서바이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부분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고종 황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들 하나하나 다 밟게 됩니다. 일본이 얼마나 국제정치에 박습니까? 문제 안 되게 할 일 다 해가면서 조선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갑니다. 독도와 간도도 가져가고요. 항일 의병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별 힘을 못 썼죠. 이제 나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선각자들이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개화 자강 운동을 계승하고 실력 양성, 그렇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요. 교육 언론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애국 계몽운동, 민족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제시하고 더더구나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 민족사를 정립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요. 경제적 수탈, 국채 보상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항 후 일본 상인들이 몰려옵니다. 이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흥망 이런 부분을 명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명동은 일본인들이 개발한 일본 상인들이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청나라 상인들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인들은 지금으로 보면 명동 성당의 오른쪽 을지로 삼가나 이쪽으로 명동 성당의 오른쪽에 일본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청일전쟁 망하고 청나라가 물러가면서 이쪽 명동 지금의 명동 을지로 입구 이쪽을 일본 상인들이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오늘날 신세계 본점 미스코시 백화점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일본이 명동을 개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반해서 종로 상권은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우리가 친일파로 정죄를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인이었습니다. 화신의 박흥식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오늘날 두산의 창업주 이름이 누굽니까? 박승직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조선의 상권을 또 오늘날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많이 찾는 광장시장 그거는 이제 그 일대의 조선 상인들이 나름대로 서바이벌 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기업인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기업인 열전 이런 부분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박흥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식민지의 국민이었지만 기업을 하려면 정부의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 나중에는 비행기까지 만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단지 정죄만 하는데 산업을 다시 나라를 되찾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죠. 인천 김성수의 동생 김현수 만주 개발하고 경성 방직이라든지 그 산업인으로 그도 친일파 이렇게 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기술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죠. 폭탄 투척을 한 애국 투사들을 숭고합니다만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은 아니죠. 결국은 선진국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기업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측면만 보면 참 아쉽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이 경제적 침탈에 열을 올렸다. 많은 부분들을 고종이 아관 파천 당시에 이권이 엄청나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뭐 대한천일은행, 이게 이제 계속 한국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려오죠. 우리의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명도 실시하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합니다.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이 됐죠. 이런 진짜 가녀린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서 배제학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과 관련이 있죠. 이화학당 나오죠. 유경공원은 이제 이완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영어를 잘하는 이완용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교육 입국 조서,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의 대성학교라든지 이승훈 선생의 오산학교,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근데 언론, 뭐 한성순보, 독립신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죠. 시리아 방송대국 유명하죠. 장지연의. 종교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대종교.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얘기하려면요, 종교 중에서는 이 대종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이 많았지만 또 많은 것이 이런 전통 우리의 종교거든요. 대종교인, 뭐 천도교인, 대종교인인데, 또한 이 대종교인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무장투쟁하는 이런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 있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정읍에 대종교 본산 그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을 일제시대에 다 뜯어다가 지붕은 오늘날 조계사 뭡니까? 그 지붕으로 쓰고 뭐 이런 형태로 다 거기에 있던 목재 건축 재료들을 다 나눠서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근대의식이 확산되다. 신분제 폐지 이렇게 돼 있고,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다. 국사, 국어 등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사실 여기서 한글 해서 주시경 선생님이 나옵니다만은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선교사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선교사한테 한글을 배운 사람이 주시경이고요. 그가 한글 학자가 됩니다. 가치를 모르면 참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1900 몇 년이죠? 12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들어가서 2년 지난 다음에 일본이 벚꽃을 워싱턴 DC에 기증합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벚꽃이 엄청나게 많고 축제까지 엽니다. 이 벚꽃의 원산지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 알죠. 제주도 한라산 중턱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벚꽃의 원산지가 한라산, 우리나라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 보잘것없던 벚꽃을 세계적인 명화로 만든 일본인들의 능력과 어느 쪽이 더 귀합니까? 씁쓸하지만 가치를 알아본 명화를 만든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원산지라고 해서 아프리카가 중요합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오늘날 보석으로 발전시킨 영국이 중요합니까?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몰랐습니다. 선교사들이 발견했습니다. 띄어쓰기도 선교사들이 했고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한글이라는 글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기독교 전파의 엄청난 축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선교사들이 발견을 했고 주시경 선생을 가르쳤고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재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자판,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한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생활 양식도 바뀌어 가죠. 그리고 맨 아래에 1903년에 하와이 이민,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이분들이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3개월 정도 이쪽 그 정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3개월 정도 인천에 있었죠. 제물포에. 거기에서 있었던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입니까? 존스 선교사입니까? 아무튼 인천 내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민이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래서 그 내리교회 성도들이 하와이 이민을 처음 1902년에 가게 됩니다. 하와이 이민의 반 이상이 그래서 인천 내리교회 성도들이었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나중에 이승만이 30년간을 이제 지내게 되면서 이제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예행 연습을 하게 되죠. 그 조선 말기의 시기 구분을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것은 주요 사건들을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 인물들 또 오른쪽에 나열해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가장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시대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간략하게요.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쉬셨다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